결혼식 날 모두가 그녀를 기다렸지만 단 한 사람만 문 밖에 서 있었다. 초라한 손수건 하나, 주름진 손에 쥐어진 봉투 하나. 그 봉투 안에 담긴 건 모두가 침묵해야 했던 진실이었다. 그녀는 엄마가 아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엄마처럼 살아왔다.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던 그 여자가 그날 단 한 번 자신을 위해 문을 두드렸다. 그날의 연회장에서 사랑보다 더 깊은 상처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왜 그녀를 숨겼는가? 그리고 그녀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그 진실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 그랜드 워커힐의 금빛 대연회장은 낮의 햇살과 샹들리에의 반짝임이 뒤섞여 눈부셨다. 화동이 뿌린 매화꽃이 피 바닥을 스치고 현악 사중주가 들릴 듯 말 듯 호흡을 맞췄다. 무대 중앙에는 라벤더빛 비단 한복을 차려입은 신부 지연이 서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잡지 표지처럼 매끄러웠으나 눈동자 깊숙한 곳에는 결코 비치지 않을 그림자가 살고 있었다. 집안 명망과 재력을 두루 갖춘 라반들 그룹의 장남과 결혼하는 순간 지연은 더 이상 부산 자갈치 시장의 어두운 새벽을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다. 냄새 배인 업한장, 손에 얹힌 생선 비늘, 바닷바람에 갈라졌던 손등 같은 단어는 이 거대한 연회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같은 시간 대리석 로비를 지나 투명한 자동문 앞에 한 노인이 멈춰 서 있었다. 유난히 작은 체구, 햇볕에 바랜 꽃무늬 수건으로 질끈 동여맨 은빛 머리, 그리고 잔뜩 움켜쥔 오른손에 낡은 갈색 봉투. 이름표도 좌석표도 받지 못한 채 서 있는 그녀는 지연을 기르고 살을 덜어내듯 보살핀 외할머니 은숙이었다. 먼 길을 달려온 고단함이 종아리를 타고 올라왔지만 은숙은 문 너머로 흘끔거리는 시선 속에서도 똑바로 허리를 세웠다. 손끝이 떨렸으나 봉투만은 꼭 붙잡았다. 그것은 자식보다 더 소중한 사람의 마지막 부탁이 깃든 증표였고 지연에게 닿아야 마땅한 진실이었다. 입구 안내 직원들은 처음엔 그녀를 하객으로 여기고 인사했다. 그러나 곧 나타난 이벤트 코디네이터가 귓속말을 흘렸다. 신부 측 이미지에 불필요한 그 짧은 말이 끝나기 무섭게 몸집 큰 직원 2명이 은숙 앞으로 다가섰다. 정중하되 단호한 표정으로 객실 안내를 도와드리겠다는 명목 아래 그녀를 로비 구석으로 이끌었다. 순간 은숙의 귓가에 자갈치 새벽 경매장 스피커 속 삐걱대는 확성기 소리가 겹쳐 들렸다. 거기엔 언제나 팔릴 자격 없는 물건들을 실은 작은 트럭이 있었고 그 트럭에 올라 먼저 사라지는 것은 늘 가장 연약하고 값싼 존재들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그 트럭 위로 밀려나는 기분을 느꼈다. 은숙은 모욕감보다 걱정이 먼저 치밀었다. 봉투 안에 서류와 사진들, 그리고 젊은 시절 붉은 잉크로 눌러쓴 한 장의 각서. 그것들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면 지연의 새 삶은 순식간에 무너지리라. 하지만 침묵을 지키면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올가미가 손녀를 옥죄게 될 것이다. 문득 그녀는 1996년 어느 장마밤 부산항 12번부두에서 마주했던 독한 화학 냄새를 떠올렸다. 거센 비와 기름띠가 섞여 검은 거품을 토하던 파도, 그리고 반짝이는 가로등 밑에서 떨던 갓난아기 지연. 24살의 젊은 어미는 깔따구처럼 가늘게 떨면서도 딸만은 꼭 품에 안고 있었다. 그때도 은숙은 침묵했고 그 대가는 평생의 짐이 되어 어깨를 짓눌렀다. 이번에도 외면할 것인가? 문 밖의 선 자신과 문 안의 선지연의 거리는 겨우 몇 미터였지만 은숙에게는 저 수심 깊은 항만보다도 멀었다. 연회장에서는 사회자의 힘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제 신랑 신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래시 세례가 하얗게 번쩍였다. 그 빛을 막아낼 아무런 방패도 없이 은숙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천 주머니를 꺼냈다. 봉투를 넣고 입구에 있는 화병 뒤편에 살포시 숨긴 뒤 마지막으로 한 번 문을 바라보았다. 한복 치맛자락이 휘날리며 뒤돌아서는 순간 그녀의 눈에 맺힌 물방울이 낡은 운동화 코를 적셨다. 지연은 박수를 받으며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여전히 완벽한 미소를 지었으나 무심결에 유리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는 급히 시선을 거두었다. 분홍빛 가을 하늘 아래 한강 수면에 비친 석양이 연회장 창을 붉게 물들였다. 아무도 모르게 하객들 사이에 번진 은은한 라벤더 향에 잠시 취한 듯한 얼굴로
그 찰나 로비 꽃병 뒤에 새겨진 작고 낡은 봉투의 그림자가 조용히 소용돌이쳤다.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 작은 그림자가 연회장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중심이 될 것임을. 새벽 5시 부산 자갈치 시장의 공기에는 비린내와 짠바람이 뒤섞여 있었다. 은숙은 해장을 끝낸 선주들이 내던진 종이컵 사이로 발을 옮겼다. 오래전에 검은 광택을 잃은 고무장화는 매일 소금물에 잠기고 다시 말라가며 가장자리가 갈라졌다. 몸집만 한 생선 상자를 당겨 올리면 팔목이 탁하고 소리를 냈지만 그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 먼 손을 겨우 비벼 불티를 살려내고 고등어 내장을 씻어낸 물이 낡은 솥뚜껑에 튀어오를 때마다 새벽이 밝아옴을 실감했다. 그런 새벽마다 2살배기 지연은 작은 광주리에 잠들어 있었다. 어머니 없이 태어나자마자 할머니 품에 안긴 아이는 부산방언이 섞인 시장의 구호, 경매사들의 박자, 파장 끝 종소리를 자장가 대신 듣고 컸다. 낮이 되면 시장 통로를 덮는 천막 사이로 햇빛이 내려앉았다. 은숙은 재빠르게 재를 털어낸 숯불 위에 파김치 넣은 잔치국수를 끓여 아이에게 먹였고 그릇을 반쯤 비우면 그 작은 등짝에 천을 얹어 업었다. 하루 매상이 끝나는 오후 4시 무렵 그는 숨 쉴 틈도 없이 설거지를 마치고 버스 2번을 갈아타 학교 마당에 도착했다. 지연은 고무신에 묻은 비늘을 털어내지도 못한 할머니가 보이면 친구들이 놀릴까 봐 일부러 운동장 반대편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학급 게시판에는 언제나 지연의 글이 붙어 있었다. 가난한 집 딸이 쓴 문장은 시장 골목 냄새와 여름 폭우처럼 힘이 있었고 선생들은 어른도 쓰기 힘든 마음을 찍어낸다며 감탄했다. 가을이 깊어가던 16살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101장에서 지연은 대상을 받았다. 심사위원들이 묻지도 않은 사연까지 찬탄하며 서울사립명문고 장학 추천서를 내밀었다. 추천서 속 휘갈긴 인장은 은숙에게는 복권 당첨 같은 문장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었다. 시장 통장을 매달 쥐어도 늘 제자리였던 삶이 이 종이 한 장으로 단숨에 낯선 세상으로 뻗어갈 수 있다는 기쁨과 공포가 뒤섞였다. 은숙은 저녁 거래가 끝난 후 혼자 남은 좌판에서 포장 비닐을 펴고 손가락 끝이 떨릴 때까지 장부를 뒤졌다. 세어보니 서울 기숙사 등록금은커녕 통학비조차 턱없었다. 그날 밤 그는 녹슨 손잡이 솥에 남은 멸치 내장을 넣고 죽을 끓이다 태웠다. 냄비 바닥이 새까맣게 타는 냄새가 골목길로 퍼졌고 지연은 그 냄새로 새벽녘에 잠에서 깼다. 장학재단이 보낸 합격 안내 봉투를 받아든 날 지연은 할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빈둥지처럼 삭막한 방바닥 위에서 은숙은 수십 번 접어둔 비상금 봉투를 꺼냈다. 그것은 오래전 항만 사고 이후 익명의 사람에게서 받은 보상금 중 일부였다. 은숙은 사고의 진실을 항고한다는 조건으로 봉투를 받아들었고 그 대가로 손녀에게는 어느 정도는 정상적인 미래를 사줄 수 있었다. 지연은 그 비밀을 알 리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야시장 가판 등만큼이나 희미한 전등빛 아래 주름진 손이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다. 서울행 버스가 떠나는 날 부산역 플랫폼에서 2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다. 은숙은 옛 국방색 담요를 개어 건넸다. 자갈치 시장의 한기와 화물열차의 금속성 소음을 떠날 자유를 샀지만 지연의 마음속에는 어류 냄새와 해진 장화 자국이 각인돼 있었다. 열차가 북쪽으로 달려갈수록 창문 밖바다는 길고 좁은 강으로 바뀌었고 화면 가득 현수막 광고와 고층 건물의 경관 조명이 폭죽처럼 터졌다. 그 경이로움 속에서 지연은 새삼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그 새 삶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시장 냄새를 지운다 해도 괜찮을 것 같았다. 명문고 기숙사 생활은 예상보다 화려했다. 교정 잔디바대는 벚나무가 늘어서 있었고 겨울방학엔 학생들이 스키캠프를 다녀왔다. 운동장에서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에는 최신 휴대전화 모델, 양력 생일에 받는 케이크 브랜드가 일상처럼 오갔다. 지연은 늘 최대한 조용히 웃었다. 입술이 바싹 마르면 부산 억양이 새어나올까 두려웠다. 빨래 건조실에서 몰래 울던 밤이 쌓여갈수록 그는 장학금 학생이라는 꼬리표를 누르기 위해 더 빛나는 성적과 더 단정한 외모를 지켜야 했다. 어느새 기숙사복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자갈치 항만에서 뛰어놀던 10살 소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 무렵 지연의 방 서랍 안에는 할머니가 보낸 손편지들이 차곡차곡 쌓였다.
파란 볼펜으로 써내려간 둥근 글씨에는 먼지가 많으니 목도리 꼭 하라는 평범한 당부가 적혀 있었지만 봉투 안쪽에는 항만 사고 당시 촬영된 흐릿한 흑백 사진이 한 장씩 끼워져 있었다. 사진 속 기름띠 위로 떠오른 하얀 포말, 바다 색을 잃은 미역 더미,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울부짖는 젊은 여자. 편지를 읽을 때마다 지연은 사진을 빼내어 책상 뒤 서랍에 감췄지만 그 불길한 이미지가 수학 문제의 숫자 틈새마다 떠올라 집중을 삼켰다. 봄 학기 말, 학교는 매년 열리는 명문고 스피치 콘테스트 발표 주제를 공지했다. 교장실 게시판에는 나를 만든 사람이라는 주제가 적혀 있었고 친구들은 유명 강사를 섭외하거나 부모의 외국 근무 경험을 화려한 PPT로 준비했다. 지연은 원고지 앞에서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자신을 만든 사람은 분명 할머니였으나 물비늘 냄새가 밴 그 이름을 단상에서 말하는 순간 그가 지켜온 새 삶의 껍데기가 산산이 부서질 것만 같았다. 결국 그는 자료조사란을 미래의 나 자신으로 채웠다. 잔잔한 박수 속에서도 어딘가 찢어진 듯 불안한 감촉이 손바닥에 남았다. 그해 여름방학을 앞두고 기숙사 우편실에는 또 다른 봉투가 도착했다. 보라색 잉크로 적힌 발신인은 라반들 그룹의 사회공헌재단이었다. 전교 상위 1%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년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합격 통보였다. 숙식을 제공하는 서울 본사견학과 CEO 멘토링, 그리고 대학 진학 장학금이 약속되어 있었다. 지연은 환희에 가까운 안도감을 느꼈다. 단, 참가 조건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들고 부산 번호를 눌렀지만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 단 한 번도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속수무책으로 흐르는 시간 속에서 보상금을 대가로 침묵을 선택했던 할머니의 과거와 침묵 덕분에 도착한 이 영광이 비틀린 실처럼 얽혀 있었다. 그날 밤 기숙사 옥상에서 지연은 서울 남산타워 불빛을 바라보며 빠르게 식어가는 공기를 들이마셨다. 누군가의 딸이자 누군가의 손녀라는 사실을 깨끗이 지우고 오롯이 지연만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그 생각 위로 한여름 별똥별이 짧은 선을 그었다. 자신도 언젠가 저 빛처럼 궤적을 남기고 사라질까 두려웠다. 그러나 두려움 위에는 더 큰 욕망이 있었다. 더 이상 가난이 들킬 틈 없이 완벽해지고 싶은 욕망. 그렇게 지연은 첫 번째 봉투를 불태우듯 파쇄기에 넣었다. 잿더미 같은 종이 가루가 투명한 수조 안에서 빙빙 돌았다. 그 순간 시장 한복판에서 울던 할머니의 이름을 떠올렸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라반들 그룹 인턴십 신청 버튼을 눌렀다. 살결처럼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 위를 따라 카메라 플래시가 흐르고 색소폰 연주가 잔잔히 잦아들 때쯤 신랑 강민호가 단상 위에 섰다. 깔끔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 맞춤 제작된 연미복, 엷은 미소 사이로 보이는 완벽한 치열까지 모든 것이 재벌 3세의 교과서처럼 빛났다. 그러나 조명 각도가 살짝 바뀌는 순간 흰 셔츠기 사이로 길고 야른 바는 하나가 드러났다. 라벤더 인맥처럼 옅은 보랏빛이 감도는 흉터였다. 그 흉터는 보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은밀한 표식처럼 목 아래를 스쳤다. 홀 바깥 복도에 서 있던 은숙은 그 자국을 보자마자 호흡이 끊어질 듯 멈췄다. 20해 전 장마가 들이친 부산항 기억이 피부에 돋았다. 그날 밤 검은 빗물과 화학 거품이 덮친 12번 부두에서 그녀는 젊은 남성을 구해냈다. 그는 곡소리를 삼킨 채 목에 맹독성 용액을 뒤집어 쓰고 있었고 뜨거운 화학 화상 위에는 이미 동일한 자국이 얼룩처럼 번져 있었다. 보랏빛이 도는 흉터는 화상을 회복할 때 생기는 드문 색소 침착이라 의료진이 설명했지만 정작 남자는 신원을 끝내 밝히지 않았다. 그날 새벽 울먹이는 아이 지연을 품에 안은 채 응급실 앞복도에 섰던 은숙은 그 남자의 고통보다도 그가 흘린 한마디 죄를 씻을 방법이 없다는 속삭임을 잊지 못했다. 기억의 찌꺼기가 구토처럼 치밀자 은숙은 술잔 나르는 서빙 직원 사이를 헤집고 화장실로 몸을 숨겼다. 웨딩드레스를 손보던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빠져나가자 좁은 파우더룸은 일시에 정적에 잠겼다. 세면대에서 찬물을 길어 한 모금 삼킨 뒤 거울을 올려다보니 비친 얼굴은 옛 항만의 잿빛 안개처럼 창백했다. 그때 열린 문틈으로 객실 청소 도구를 실은 카트가 밀려 들어왔고 수건 더미 아래 목재 상자 하나가 삐뚤게 놓여 있었다. 상자 옆면에는 라벤더 꽃이 새겨진 로고와 함께
LAVANDUL CHEMICAL BUSAN 플랜트라는 영문 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은숙의 손끝이 무의식적으로 상자를 덮고 있는 천을 들추었다. 내부에는 투명 비닐로 포장된 작은 앰플병과 안전수칙 문서가 들어있었다. 앰플에서 스미는 향은 민호가 입장할 때 퍼졌던 고급 향수와 똑같은 라벤더 톤이었지만 은숙 코끝에서는 1996년의 독한 화학 냄새가 되살아났다. 물비늘 위에 번졌던 무색 액체, 불어난 빗물이 하수구로 몰아치며 배수구를 막았던 끈적한 찌꺼기, 그리고 새벽 응급실 바닥에서 진동하던 염산계 약품의 매캐한 따가움까지 향긋해야 할 꽃향이 역설처럼 독성 기운으로 변해 폐부를 후볐다. 상자를 닫고 손을 떼려 했지만 프린트된 문서 한 귀퉁이에 적힌 서명란이 시야를 잡아 끌었다. 공정안전관리자 강아이석. 성과 이름이 신랑의 아버지와 동일했다. 피가 급격히 식으며 은숙은 봉투 속 서류가 떠올랐다. 보상 합의서 하단에도 같은 이름과 인형이 찍혀 있었다. 지연이 15살이던 해 은숙이 변호사 대리인을 통해 받은 그 합의서는 산업사고 유가족 지원 명목이었으나 조건에는 사실관계 비공개가 적혀 있었다. 이제 퍼즐의 조각들이 빛을 발하는 대신 칠흑 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은숙은 상자를 원래 자리에 넣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볼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지연의 새성은 이제 막 공식화되려 하는데 그 성을 세운 초석이 바로 항만의 피폐와 불이라면? 할머니는 몇 차례 눈을 깜빡이며 생각을 정렬하려 했으나 드레스 스팀 다리미 소리, 헤어드라이어 바람, 웨딩 플래너의 갑작스러운 발소리가 오감을 덮쳤다. 은숙은 서둘러 파우더룸을 빠져나왔다. 복도 끝 유리창 너머로 한강 수면이 반짝였고 그 물결 속엔 회귀하는 과거가 검은 비늘처럼 숨쉬고 있었다.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오자 축배 제의를 기다리던 하객들 앞에서 지연과 민호가 다정하게 잔을 포개 들었다. 샴페인 거품이 금빛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부서지는 풍경은 한편의 CF처럼 완벽했다. 그러나 은숙의 눈에는 민호가 턱을 살짝 돌릴 때마다 스친 흉터의 굴곡만이 확대됐다. 잔을 부딪히는 순간 흉터가 라벤더빛 조명과 겹쳐 잠깐 번득였다. 은숙은 손등으로 가슴을 눌렀다. 고요히 쥐고 있던 자신의 봉투 안에는 흉터보다도 선명하게 죄를 새긴 서류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매섭게 숨쉬고 있었다. 결혼 행진곡이 다시 울리자 사회자는 신랑의 기업 사회공헌상을 소개하며 환경 친화적 화장품 혁신이라는 미사여구를 늘어놓았다. 청중석에서 환호가 터졌고 은숙은 그 열기가 얼음처럼 식은 자신의 심장과 극적인 대비를 이룬다고 느꼈다. 순식간에 떠오른 생각이 망치처럼 머리를 쳤다. 지연은 지금 자신이 목숨 걸고 숨겨왔던 비극의 연장선 위에 서서 미소 짓고 있는 게 아닐까? 연회장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탈 조명이 일제히 색을 바꿀 때마다 은숙은 폭풍전 고요가 연출하는 화려한 착시를 보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신혼부부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상상하겠지만 그녀만은 저 흉터가 열어젖힌 지옥 문을 보았다. 그 문 뒤에는 관객이 외면해온 어두운 바다와 말 한마디로 잔혹하게 뒤집힐 모든 관계가 잠들어 있었다. 은숙은 발걸음을 옮겨 로비로 향했다. 뒤돌아볼 용기가 없었지만 귀에는 여전히 빗속에서 울부짖던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떨어지지 않았다. 막차 무궁화호 객실 창문에 새벽 안개가 서렸다. 은숙은 구포역을 지나며 부산항 멀리 붉은 신호등이 꿈틀거리는 것을 보았다. 결혼식장의 화려한 조명은 이미 먼 도심 잔상처럼 흐릿해졌고 객실 등받이에는 생선 비늘이 묻은 코트 자락이 축축이 달라붙었다. 종종 걸음 끝에 도착한 남향 단칸방은 해풍의 벽지가 들떠 있었고 온돌마저 미지근했다. 그는 커피 포트불을 켜지 않은 채 맨손으로 장판 모서리를 들추었다. 튀어나온 못에 손끝이 긁혔지만 오래전부터 숨겨둔 판자를 들어 올릴 때마다 느끼는 서늘한 공기는 오히려 안도 같았다. 바닥 밑 깊숙한 곳에서 기름 먹인 헌천으로 쌓인 철제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녹슨 걸쇠를 힘주어 젖히자 고요가 깨지며 금속성 마찰음이 퍼졌다. 상자 안쪽에는 병원용 소독약 냄새가 바래어 스민종이 뭉치들이 층층이 눌려 있었다. 가장 위에 놓인 것은 누렇게 변한 편지 한 통, 봉투를 덮은 유성 잉크 얼룩이 곰팡이 자국처럼 번져 있었지만 필체만큼은 또렷했다.
휘청거리던 항만의 비상등 아래서 딸이 남긴 마지막 기록이었다. 딸은 편지에서 자신이 본 화염, 화학 거품, 그리고 몇 시간 만에 숨을 거둔 동료들을 서둘러 적었다. 문장마다 기침으로 떨리던 손놀림이 묻어 있었다. 무엇보다 끝부분에는 어린 지연을 부탁한다는 간절함과 함께 공장 이야기는 절대 들려주지 말아 달라는 호소가 반복됐다. 종잇장 가장자리에는 푸른 볼펜으로 적힌 한 남자의 이름이 삐뚤게 남아 있었다. 강희석. 라반드 그룹 총수의 성과 같은 글자가 마치 묵은 상처처럼 종이 한복판을 가르고 있었다. 은숙은 그 밑에 증빙 서류를 꺼냈다. 사고 당시 유가족 합의서, 보조금 지급 내역, 그리고 비공개 서약, 도장이 붉게 찍힌 면책각서가 겹겹이 포개어져 있었다. 합의서 구석의 인형이 결혼식 화장실에서 본 상자에 새겨진 서명과 같은 필체였다. 딸의 죽음과 손녀의 번듯한 미래가 동일한 잉크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이 낡은 벽식의 초침보다 날카롭게 가슴을 조였다. 편지 밑에서 흑백 사진 여러 장이 흘러나왔다. 젊은 시절의 딸이 방수 앞치마를 두른 채 미소 짓는 모습, 그 곁에서 헬멧을 쓴 공장 직원이 어깨를 감싸고 서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흐릿하지만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강희석. 은숙은 심호흡으로 감정을 붙잡으려 했으나 한강 연회장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 불빛 대신 12번 부두의 황색 경고등이 눈앞에서 전멸했다. 상자 가장 아래에는 결혼식장까지 들고 갔다가 돌려온 갈색 봉투가 눌려 있었다. 은숙은 그것을 들어 광목보에 쌓인 채 무릎 위에 올렸다. 종이 너머로 느껴지는 서류 모서리가 칼날처럼 손바닥을 누르자 이야기를 지금이라도 터뜨려야 한다는 충동과 침묵을 더 연장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엇갈렸다. 만약 지연이 이 진실을 마주한다면 새롭게 세운 성과 커리어, 그리고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은 한순간 모래성처럼 무너질 터였다. 그러나 숨긴 채 살아간다면 딸이 생전에 겪었던 절망을 손녀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반투명 비닐창을 통해 항구 방향으로 새벽빛이 빨려 들어왔다. 갈매기 울음소리가 멀리서 바람을 타고 흩어졌다. 은숙은 상자 뚜껑을 닫고 두 손으로 꼭 껴안았다. 자갈치 시장 첫 장이 열리기까지 1시간도 남지 않았다. 그는 시장에 나갈 준비 대신 방 한가운데 작은 수화로를 꺼냈다. 손때 묻은 습자지 위에 편지를 올려놓고 성냥을 그었으나 불꽃이 튀는 순간 번개처럼 손목이 멈췄다. 편지 위로 떨어진 불씨가 금세 꺼졌다. 딸의 필체와 뜨거운 재가 뒤섞이는 상상을 끝내 견딜 수 없었다. 울컥 솟구치는 눈물이 잿빛 온돌 바닥에 떨어졌다. 은숙은 사진과 서류, 편지를 원래대로 포개 상자에 넣었다. 상자를 다시 천으로 감싸고 판자 밑에 밀어넣는 동작은 마치 자신을 땅속에 봉인하는 의식 같았다. 숨길수록 더 짙어지는 비밀의 냄새가 방안 습기에 섞여 퍼졌다. 그는 두 손에 잔뜩 묻은 먼지를 바라보다 양쪽 무릎을 붙이고 고개를 숙였다. 남김없이 사라지는 숨소리 사이로 오래전에 딸이 남긴 마지막 한마디가 귓가에서 되살아났다. 죄책감과 모성애, 그리고 가난이 뒤엉킨 음성이었다. 새벽 5시 반, 시장 확성기가 첫 기상 음악을 틀었다. 화구를 닫으며 은숙은 거친 숨을 삼켰다. 어느 길을 택하건 돌이킬 수 없겠지만 도망칠 수도 없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다. 그는 봉투를 가슴팍에 품고 문 앞에 오래 서 있었다. 방문을 열자 짠바람이 들이쳤고 그 바람 속에는 다시 시작될 폭풍의 미세한 전조가 섞여 있었다. 할머니는 한 발자국 내디디며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다. 진실은 언젠가 물 밖으로 떠오른다는 부산 어부들의 오래된 격언이 있었다. 오늘이 아니면 그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새벽 블루라이트가 가득한 광화문이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편집국은 밤낮의 경계가 무너진 공간이었다. 실린 조명이 끊임없이 전멸하며 모니터 프레임 속 셋업 화보를 비추고 알코올 스프레이 냄새가 키보드 사이로 스미는 곳에서 지연은 팀장 직함을 달고 있었다. 인기 검색어 그래프를 따라 기사 각주가 쏟아지고 광고 단가가 결정되는 실시간 클릭 수가 전광판을 채웠다. 화려한 연예계 뉴스를 다루면서도 지연의 손가락 끝은 늘 일정했다. 오차없는 타이핑 속도와 오염되지 않은 문장, 그리고 회사 내부의 암묵적 규칙에 맞춘 편집 감각이 그녀의 방패였다. 전설적 코너를 맡은 이후
임원 승진의 길목이 눈앞에 펼쳐진 지금 흩날리는 축하 메일보다 더 빠르게 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존재감이 희미한 가명 계정이었고 제목은 기약 없는 의문부호 하나였다. 스팸함을 거치지 않고 들어온 이유를 파악하기도 전에 압축 파일이 눈에 띄었다. 그 안에는 사내 회계보고서, 납품 원료 출처 차트, 미결 환경소송 정산표 등 라반들 그룹의 민감한 내부 문건이 겹겹이 겹쳐 있었다. 파일 형식마다 다른 암호가 걸려 있었지만 마지막 시트 탭에 기록된 해시태그가 지연의 맥박을 세차게 두드렸다. 부산항 12번 부두 익명 유가족 지원. 노트북 화면에서 어쩌면 평생 알지 못했을 기업 내부어가 속삭이고 있었다. 모니터에 반사된 자신의 눈동자 구석에서 어린 시절 냄비를 태웠던 새까만 연기가 피어올랐다. 지연은 무릎 아래 처진 담요를 손가락으로 접으며 문건을 넘겼다. 페이지마다 흘러내리는 숫자와 서명이 결혼식 날 화장실에서 보고 지나친 상자 속 서류와 형태가 같았다. 명품 브랜드 협찬으로 화려하게 포장된 회사 이미지 이면에는 과거와 똑같은 독성 성분이 숨쉬고 있었다. 자료를 스크롤할수록 모교 기숙사 복도에서 지우려 했던 부산 사투리처럼 익힌 기억들이 저항 없이 되살아났다. 편집국 천장의 환풍기가 금속성 소음을 토해냈다. 광고팀에서 돌린 공문에 따르면 라반들 그룹은 다음 분기 웹드라마 제작비를 전액 지원하며 그 조건으로 기사 노출 옵션을 요청했다. 숫자를 다루는 상무들은 이미 승인 도장을 찍었다. 지연은 노트 안쪽 칸에 사라지지 않는 날짜를 적었다. 1996년 7월 12일, 폭우 속 화학물질이 바다로 흘러들어간 날, 그날이 없었다면 장학금도 없었고 엔터테인먼트 편집국 팀장 지연도 없었다. 클릭수 그래프가 최고점을 찍을 때마다 사내 메신저가 축하 이모티콘을 보냈지만 지연은 마치 따뜻한 사무실 바닥이 꺼져버린 듯한 이질감을 맛봤다. 편집국에서 키우는 관엽식물 잎사귀가 형광등 아래서 출렁일 때 모니터 알림창은 또 다른 첨부 파일 수신을 알렸다. 이번 파일명에는 12피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다. 해시갑 아래 내부 고발이라는 태그가 회색 글자로 떠 있었다. 파일을 여는 순간 흑백 사진 한 장이 압축이 풀리며 나타났다. 강희석 사장의 젊은 시절이었다. 그는 부산항 컨테이너 위에 서 있었고 구명조끼 아래에서 라벤더 흉터가 비슷한 각도로 드러나 있었다. 지연은 시야가 흔들리는 가운데 미리 출력한 회계표를 파일박스에 넣고 서랍을 잠갔다. 열쇠를 돌리는 찰나 스마트워치 진동이 손목을 두드렸다. 결혼 이후 일정 동기화 기능으로 공유된 부부 캘린더였다. 강민호가 직접 입력했을 일정에는 저녁 식사 대신 변호사 사무소 주소가 떠 있었다. 보라색 하이라이트가 표시된 자리에는 혼전계약 검토 텍스트가 짧게 찍혀 있었다. 신랑 측 홍보대행사가 요청했다던 그 계약이었다. 지연은 화면을 끈 채 편집국 폐쇄 안내 방송이 울릴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창밖에서 남산타워 조명이 서서히 꺼졌고 서류철 사이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다. 사내 청소 로봇이 층층이 불을 끄며 접근해 오자 그녀는 프린트된 문건을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다.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닫기 전 전송 버튼 옆에 커서를 오래 올려놓았다. 내부 고발 파일을 사복 기자에게 넘길 수도 있었고 삭제해 버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손가락은 아무 키도 누르지 못했다. 인턴 시절부터 지켜온 기록은 곧 생존이라는 원칙이 사랑이라는 새로운 울타리 앞에서 갈라지고 있었다. 심야 도로를 달리는 택시 뒷좌석, 기사 라디오에서는 아이돌 컴백 소식이 흘렀다. 시청률 경쟁이라는 숫자 전쟁 속에서 지연은 누구보다 냉정한 분석가였다. 하지만 지금 귀를 파고드는 음성들은 광고주 리스트보다 오래 살아남은 항만의 파도 음향처럼 소란스러웠다. 효자동 자택에 도착하자 현관 불이 켜져 있었다. 민호의 구두는 신발장 척칸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라벤더 한 송이가 담긴 투명 유리병 하나가 덩그러니 있었다. 유리병 아래엔 변호사 명함이 꽂힌 봉투가 슬며시 놓여 있었지만 지연은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곧바로 서재로 들어가 새로 설치된 비밀번호 금고에 서류를 밀어 넣었다. 새벽 3시가 넘어 집안 조명이 모두 꺼졌을 때 가슴 아래 불안이 물결쳤다. 몸을 감싸는 담요 속에서 느껴지는 은은한 기름 냄새는 온전히 기억 속 부두의 냄새였다. 지연은 휴대전화에서 봉인된 발신자에게 짧은 답장을 작성했다.
도착하지 않은 메시지함에만 머무르는 글자들은 곧 삭제되었지만 그 흔적이 남긴 파동은 금고보다 단단하게 마음을 잠갔다. 편집국에서 포클레인을 탄 수습기자들이 지방 촬영을 떠난다는 일정 팝업이 떴다. 남해안 기사가 핫키워드로 떠오르자 회사는 지역 특집 페이지를 기획했다. 지연은 자원 연락망을 살피다 항만 기사 목록에서 부산 환경재난 20주년 기획이 초안으로 등록된 것을 발견했다. 담당 기자 이름이 공란이었고 데스크는 배정을 요구하는 공지를 상단에 고정했다. 지연의 심장이 구형 메트로놈처럼 느리게 그러나 집요하게 울렸다. 결국 그녀는 메일함을 닫고 모니터를 껐다. 화면이 검게 변하며 자신의 얼굴과 뒤편 창문에 서 있는 민호의 실루엣이 겹쳐졌다. 아무 말 없는 형체는 빛과 어둠 사이에 갇힌 잔상처럼 불확실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공포는 확실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커튼을 힘없이 치고 창밖 새벽 어둠을 바라봤다. 도시 전압이 낮아진 시간, 사무실 빌딩 외벽 라이트는 일부 꺼졌고 광화문 광장 동상 아래 가로등이 미세하게 깜빡였다. 그 불안정한 광선이 마치 과거와 현재를 봉합하려다 실패한 바느질 틈처럼 삐뚤게 흔들렸다.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컴퓨터 전원을 다시 눌렀다. 화면이 켜지기도 전에 그가 취할 선택은 이미 결정된 듯했다. 그러나 결심은 한순간이고 결과는 평생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기자였다. 그녀의 손끝은 포커스를 잃은 카메라처럼 떨렸다. 라벤더 향초가 놓인 거실과 바다 냄새가 묻은 어린 시절 골목 사이에서 지연은 두세 개를 끌어당기는 힘에 찢길 듯 흔들렸다. 초겨울 바람이 서촌 한옥 사이를 스치며 어린이 암재단 자선 행사 현수막을 펄럭였다. 한옥 마당을 개조한 자선 바자 회장은 각종 셀럽의 기증품 테이블과 인스타그램용 포토존 장식으로 가득했지만 주방으로 쓰이는 뒷마당은 연탄불과 김이 서린 솥에서 나는 간장 냄새로 가라앉아 있었다. 재계와 연예계를 잇는 네트워크 행사를 표방했기에 지연은 기업 홍보팀 명패가 달린 가슴패드를 달고 입장했다. 양장 재킷 안쪽 주머니에는 취재용 메모 수첩 대신 변호사 명함 묶음이 삐죽 솟았고 손목에는 방금 뿌린 라벤더 톤 향수가 남아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번쩍이는 중앙정원에서 지연은 자연스러운 미소를 유지하며 와인잔을 들었다. 프레스 피켓 앞에 서면 기사의 주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 순간만큼은 새로운 침묵의 장을 연 성공한 커리어 우먼으로 보이고 싶었다. 축사가 끝나자 냉기가 내리는 바람 틈에서 달콤하면서도 묵직한 찹쌀 향이 스쳤다. 행사 메뉴 중에는 적어도 미슐랭 스타 한식당의 핫 아이템이 자리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예상 밖으로 전통 약식이 준비되고 있었다. 밤과 대추, 자디 윤기 돌며 떠오른 냄새의 지연은 어린 날 시장 골목 한복판에서 몸을 녹였던 하루와 할머니가 숯불 위에 얹어주던 뚝배기 기억을 떠올렸다. 사진기자들이 무대 쪽으로 몰려있는 사이 지연은 본능적으로 주방 텐트로 눈길을 돌렸다. 그곳에서 낡은 빛낸 앞치마를 두른 자원봉사자 한 명이 찹쌀을 뒤적이고 있었다. 할머니 은숙이었다. 고무장화 대신 흰 고무신을 신고 어깨뼈가 드러난 등판이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지연은 발길이 얼어붙은 채 기부금 영수증을 끼워 넣은 손가방 끝만 노려보았다. 청중을 등진 채 솥을 저어대는 할머니의 동작은 오래전에 새벽 항구에서 고등어를 손질하던 리듬과 똑같았다. 한 분량씩 대접에 담기던 약식이 완성되자 은숙은 예상과 달리 행사 메인 테이블로 향하지 않았다. 그는 곧장 회장 구석, 사람들의 시선이 비껴가는 날로 옆으로 그릇을 가지런히 올렸다. 그러고는 조용히 한 그릇을 들어 지연 쪽으로 걸어왔다. 플래시 세례가 하객들 위를 스치고 공연팀 스피커가 타악 리듬을 울릴 때 지연의 심장 박동이 소음과 분리돼 또렷하게 새겨졌다. 은숙은 머뭇거림 없이 그릇을 지연의 손안에 올렸다. 약식 표면 위로 흑설탕 윤기가 고였다. 그 순간 지연은 자신이 세간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릇을 내려놓으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나 밤알 사이로 코끝을 파고드는 묵은 향에 맥이 풀렸다. 마치 가난이던 날에도 설명절이 다가오면 할머니가 몰래 해주던 작은 축제의 냄새였다. 그러나 주변에서 플래시 한 번이 터지자 지연은 반사적으로 미소를 정돈하며 한 걸음 물러섰다. 스태프가 다가와 사진 촬영을 유도했지만 지연은 양해를 구한다는 몸짓으로 그릇을 품에 안고 뒤로 빠졌다. 그 사이 은숙은 고개를 숙이고 다시 뒷마당으로 사라졌다.
은은한 숯불 냄새가 희미해지자 지연은 약식 밑바닥이 이상하게 무거운 것을 느꼈다. 조심스레 밥알을 젓가락으로 걷어내자 그릇 안쪽에 투명 비닐로 포장된 작은 종이 조각이 드러났다. 종이 한가운데에는 부산항 12번부두를 뜻하는 표식과 날렵한 필체의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너는 12번부두를 기억하니? 잉크가 번진 끝글자가 마치 파도에 물든 듯 퍼져 있었다. 지연의 숨이 가빠졌다. 이 한 문장이 결혼식 이후 자신을 쫓아다니던 파일명, 해시태그, 흉터, 라벤더 향, 모든 선들을 단번에 결박해버렸다. 행사장은 기부 물품 경매가 한창이었다. 유명 배우의 드레스에 붙은 가격이 전광판에 찍히고 사회자는 환호를 끌어냈다. 지연은 귀마저 먹먹한 채 안내판 뒤 회랑으로 몸을 숨겼다. 핸드백에서 글러브를 꺼내 종이를 감쌌지만 조각난 붕대처럼 인쇄된 글자가 손끝에 스며들었다. 마당 한가운데 라이트가 돌면서 그녀의 그림자도 뒤틀렸다. 지연은 순식간에 판단했다. 이 메시지가 기밀 파일 공유자와 동일인인지 혹은 전혀 다른 주체인지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첫 단계는 명확했다. 약식 그릇을 버리지 않는 것, 냄새와 기억이 뒤엉킨 이 그릇은 증거이자 과거의 실루엣이었다. 지연은 주최 측에게 건네줄 기념 촬영을 피해 화물 엘리베이터를 탔다. 버튼 옆 경고 스티커에 새겨진 화학물질 반입 금지 표기가 눈에 들어왔다. 눈길을 돌리자 폐쇄회로 카메라 빨간 불빛이 깜빡였다. 보안 요원이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라는 뜻이었다. 지연은 그제야 자신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찰나 틈 사이로 다시 나타난 은숙의 모습이 스쳤다. 그 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결의가 비치고 있었다. 갈색 봉투를 움켜쥐었을 때와 같은 스스로를 태워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의. 서촌 골목길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을 때 지연은 바람에 날린 찹쌀향이 코끝에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느꼈다. 손목시계 초침 소리가 도로 위 덜컹임과 겹쳐 귓가를 두드렸다. 분홍색 포스트잇처럼 작고 얇은 메모지만이 핸드백 속에서 열을 품고 있었다. 12번부두. 숫자 하나와 지명이 인생을 통째로 뒤엎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몸속 깊이 스며들었다. 서울역 고가도로를 지날 때 지연은 텅 빈 핸드폰 메모장에 하나의 해시태그를 써 넣었다. 샵사인 항만 기억 복귀. 키보드를 치는 동안 손가락 마디가 저리고 허공의 해풍 비린내가 감돌았다. 자택에 도착한 뒤 지연은 현관 센서 등을 끄고 서재로 곧장 향했다. 라벤더 향초 대신 생긴 약식 그릇에서는 곧 식은 흑설탕 윤기가 굳어가고 있었다. 지연은 금고 앞에 앉아 숨을 골랐다. 지난밤 로그인 기록, 내부 고발 파일, 변호사 명함, 오늘 받은 쪽지와 그릇. 조각들은 서로 맞물리기 시작했지만 완성된 모양이 무엇일지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문학에서 취재로, 취재에서 침묵으로 넘어온 삶이 이제 새로운 장르를 요구하고 있었다. 진실 폭로인가, 가문 수호인가. 벽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킬 즈음, 지연은 결국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그릇 옆에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밤, 찹쌀이 굳으며 퍼트린 은은한 조청 냄새가 방 안을 채웠다. 어린 시절 등 뒤에서 들리던 시장 드럼통 난로의 삐걱거림이 환청처럼 울렸다. 그 소리 끝에 부산항 파도와 기저금, 그리고 한 여자아이의 울음이 포개졌다. 그 모든 소리가 하나로 합쳐질 때 지연은 자신이 더 이상 무결한 성공담의 주인공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어느새 이야기의 핵심 갈림길에 서 있었다. 여의도 한강변에 묵직한 구름이 내려앉은 아침, 지연은 강민호가 공유한 캘린더 알림을 확인하며 숨을 고르지 못했다. 회색으로 표시된 일정란에는 유명 로펌의 스카이라운지 층수와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결혼식이 끝난 지 한 달, 신혼집 곳곳에 배송되는 신혼가전 박스가 채 풀리지도 않았지만 그의 메시지는 온기가 담기지 않은 영수증처럼 건조했다. 지연은 압구정 사무실을 나서며 구두 굽이 젖은 인도를 지나갈 때마다 발밑에서 꺼져가는 초겨울 잔설이 자신의 신분처럼 얇게 갈라지는 소리를 들었다. 로펌 리셉션은 천장까지 이어진 수직 정원과 자개무늬로 장식된 파티션으로 무색한 안락을 연출했다. 금빛 라운지 체어에 앉자마자 비서가 은빛 트레이에 올린 서류를 건넸다.
양피지를 연상케 하는 두툼한 프리미엄 용지속. 제목은 혼전재산 보호 및 인격권 조항이라 씌어 있었고 우측 상단에는 이미 날짜가 과거 시점으로 기입돼 있었다. 이름이 찍혀야 할 서명란이 공백인 채 정적을 머금고 있었으나 그 공백이야말로 지연의 존재를 흡수하려는 블랙홀 같았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종이 사이 공기의 마찰음이 귀를 물었고 한쪽 귀퉁이에 삽입된 주주지분표와 회사 자산 분할 시뮬레이션이 눈에 닿았다. 그 숫자 10 속에 특수 수취인이라는 하위 항목이 독버섯처럼 숨어 있었다. 지연은 펜을 들지 못한 채 서류를 덮었다. 로펌 창문 밖으로 강바람이 반짝였고 뚝섬 수변을 오가는 수상택시가 미세한 파문을 남겼다. 파문은 곧 잦아들었지만 마음속 의문은 파문이 아니라 균열이었다. 자선 바자회에서 약식 밑에 숨겨진 쪽지 이후 모든 징후가 12번부두라는 한 점으로 수렴하고 있었다. 서명 없이 돌아 나온 엘리베이터에서 지연은 법무법인 로고 아래 표어를 흘낏 보았다. 정직, 신뢰, 보호. 세 단어가 뱉어낸 냉소가 모굴대를 베었다. 그날 밤 신혼집 서재에는 라벤더 디퓨저 대신 차가운 LED 램프 불빛이 번졌다. 민호가 씻으러 들어간 사이 지연은 그가 준 임시 패스워드로 라반들 그룹 내부 포털에 접속했다. 윤리경영 전산 탭을 열자 환경보상 특별기금이라는 디렉터리가 잠겨 있었고 다단계 인증을 통과한 뒤 숫자 행렬이 쏟아졌다. 지급연도 열맨 끝에 베너피시엘이 ANONYMOUS 항목이 반복되다가 마지막 행에서 잠시 본명을 드러낸 곳이 있었다. BA 이온수. 명세서에 찍힌 금액은 대학 등록금, 장학금 총합과 놀랍도록 일치했다. 초점을 잃은 화면 속 숫자들은 어린 시절 산더미처럼 쌓였던 생선 상자, 무게로 가슴을 짓눌렀다. 출력 버튼을 누르자 레이저 프린터가 윙 하고 종이를 토해냈다. 방음 커튼 너머로 욕실 수전이 잠기는 낮은 소리가 들렸다. 지연은 심장이 박동을 건너뛰듯 종이를 회수했다. 회계집계 표면 아래에는 강희석 회장의 전자서명이 검은 실선처럼 곧게 뻗어 있었고 그 아래 비공개를 조건으로 함이라는 각주가 핏자국처럼 번져 있었다. 고급 용지를 만져도 손끝에는 찝찝한 끈적임이 남았다. 민호의 발걸음이 복도를 지나 침실로 사라지자 지연은 출력물을 서랍 깊숙이 숨기고 금고 다이얼을 돌렸다. 금고 안에는 이미 약식 그릇 속 쪽지, 내부 고발 문건 USB, 그리고 독촉장처럼 자신을 따라다니던 사진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지연은 문짝을 닫으며 깨달았다. 공백 계약서에 서명칸은 자신의 침묵이 채워져야 비로소 완성되는 빈칸이었다. 그 빈칸을 채우지 않는 한 계약서는 권력이 될 수 없고 채우는 순간 모든 것, 사랑, 커리어, 가족 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 새벽녘 잠들지 못한 지연은 베란다 창을 열고 속절없이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간헐적 조명 속에서 물결이 유리 조각처럼 반사될 때마다 부산항 해면 위에 뜬 기름막이 겹쳐 보였다. 언젠가 할머니가 했던 말이 귓가에 소금기 어린 사투리로 되살아났다. 진실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도 파도가 언젠가 다시 끌어올린다고. 지연은 부서진 숨을 몰아쉬며 마음속에 단 하나의 문장을 새겼다. 서명란이 비어있는 오늘 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밤일지도 모른다고. 한강 북단 선착장에 세워진 라반들 그룹 기부 기념관은 개관식을 맞아 은빛 리본 장식과 스팟라이트로 번쩍였다. 지연은 미디어 파트너 자격으로 초청받아 무대 앞단상에 섰다. 기념관 정문에는 초대형 청동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었고 인체 곡선을 형상화한 그 동상 아래에는 혁신, 윤리, 상생이라는 슬로건이 세로로 새겨져 있었다. 겨울 햇살이 자결하듯 청동을 태울 때 바람은 라벤더 향을 실어 나르며 지나갔다. 현수막에는 환경 책임의 새로운 모범이라는 문구가 걸렸지만 지연의 눈에는 수은처럼 불안한 빛만 맴돌았다. 행사 진행자의 멘트가 끝나자 무대 뒤 대형 커튼이 걷히고 CEO 강희석이 원격 버튼을 눌렀다. 청동 동상이 서서히 회전하며 내부 구조를 드러내는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그러나 회전축이 절반쯤 돌았을 때 금속 핀 2개가 동시에 이탈하며 굉음이 울렸다. 동상 몸체가 균열을 내고 어깨를 기울이더니 순식간에 광장 바닥을 향해 쓰러졌다. 사람들은 숨소리를 삼켰고 플래시는 비명 대신 섬광으로 터졌다. 청동 파편이 튀며 바닥에 맞부딪히는 순간
동상 내부에 숨겨진 원통형 캡슐 수십 개가 굴러나와 흩어졌다. 현장 안전요원이 출입선을 긋는 동안 지연의 시선은 굴러온 캡슐 하나에 사로잡혔다. 투명 플라스틱 안쪽에는 노랗게 변색된 문서가 말려 있었고 캡슐 외벽에는 12피어 라벨이 퇴색한 채 붙어 있었다. 초점이 흐려진 세상 속에서 숫자 12가 유독 뜨거운 주홍색으로 도약했다. 몇 초 뒤 전광판은 예상치 못한 결함이라며 사과문을 게시했지만 캡슐 속 문서는 이미 행사장을 돌고 있었다. 지연은 취재진 틈을 비집고 캡슐을 집어들었다. 플라스틱 마개를 비틀자 비릿한 비닐 냄새와 함께 오래된 용지들이 떨어졌다. 첫 장 상단에는 부산항 화학사고 피해 유족 진정서라는 제목이 찍혀 있었고 한글과 영문 번역본이 겹쳐 있었다. 용지 하단의 서명란에는 BA 윤숙이라는 서체가 분명히 적혀 있었다. 이어지는 페이지에는 피해자 명단, 사고 당시 유해성 분석 보고, 그리고 라반들 케미컬이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식 답변이 첨부되어 있었다. 모든 문건이 날짜는 1996년 여름. 상징적으로 청동 동상이 쓰러진 그 순간, 과거가 현재의 심장 위로 낙하했다. 군중 뒤편에서 누군가가 달아나는 그림자가 포착됐다. 그는 헝클어진 야구 모자를 눌러쓴 채 카메라를 피해 뒤편 트럭으로 몸을 숨겼다. 나중에 확인된 기록에 따르면 그는 과거 부산 공장에 근무했던 정규직 기술자 출신이었고 사고 이후 명예퇴직 처리된 뒤 복직 소송을 진행 중인 인물이었다. 기념관 건립 공사 현장에 하청기사로 위장 취업해 내부 구조물의 빈 공간에 증거를 숨겨두었다는 정황이 이어졌다. 겉으로는 윤리의 탑을 세우는 기념 조형물이 속으로는 묵살된 고발 서류를 품은 타임캡슐이었던 셈이다. 지연은 몸을 숙여 문서 뒷장을 넘기며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서류 중간에는 교육지원 명목 장학금 영수증이 첨부돼 있었고 수의 학생란에 자신의 이름이 찍혀 있었다. 장학재단 공식 로고 아래에는 지원 사유가 유족 특별보조로 표기되어 있었다. 단어 하나마다 피멍든 상처가 터지듯 가슴팍을 눌렀다. 과거가 감춰준 혜택 덕분에 지금의 자신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 수치심과 감사함이 끔찍한 이중주를 이루었다. 현장의 소란을 뚫고 라반들 법무팀이 긴급 성명을 준비하는 동안 지연의 뇌리는 고장난 시계처럼 과거와 현재를 교차 재생했다. 기숙사 복도에서 사람들 몰래 눈물을 훔치던 자신, 연회장에서 초라한 할머니를 외면하던 순간, 그리고 금고 속에 숨겨놓은 자료와 쪽지들. 모든 잔흔이 빨간 실로 묶여 동상 아래 깔려있는 듯 절절하게 당겨졌다. 사람들은 곧 이 문서들의 존재를 알게 될 것이고 언론사 헤드라인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것이다. 라반들 그룹은 긴급 회견을 알리며 기념관을 폐쇄했다. 그러나 기자들은 이미 문서 복사본을 공유했고 SNS에는 실시간 사진이 폭풍처럼 퍼졌다. 해시태그 12번 부두가 트렌드 1위를 찍는 동안 지연의 편집국 내부 채팅창은 이해할 수 없는 속도로 폭주했다. 상부는 그룹 광고 계약을 지키기 위해 관련 보도를 자제하라고 지시했지만 정체를 숨긴 에디터들은 익명으로 스레드를 생성해 자료 유출 경위를 분석하고 있었다. 지연은 카메라에 찍히지 않도록 회장 뒤편 비상계단을 내려갔다. 호흡이 하얀 입김으로 흩어지는 중에도 뒷목을 타는 라벤더 향이 지워지지 않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동상 파편 사이에서 금속성 잔향이 덜그러겼다. 그녀는 붉은 해가 기우는 한강 수평선을 바라봤다. 물속에는 아직 더 무거운 진실이 가라앉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오늘 바다는 오래 묵힌 비밀 중 일부를 끌어올렸다. 그날 밤 지연은 편집국 복귀길 택시에서 라반들 그룹 고위 임원의 전화를 받았다. 그들은 파일 공유나 기사 게재를 삼가달라는 명분으로 새로운 자문계약서를 제시하려 했다. 하지만 지연은 응답하지 않았다. 전화가 끊긴 뒤 창밖으로 흐르는 자동차 헤드라이트는 마치 파도 속 형광 해파리처럼 빛났다. 바닷물이 어둠을 씻어내듯 거짓 명예도 언젠가 씻겨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금고 문을 열어두었다. 안쪽에는 아직 열어보지 않은 울타리 서류와 오늘 입수한 피해 진정서가 나란히 놓였다. 라벤더 디퓨저 잔향이 식어가는 방 안, 그녀는 이전과 달리 문서를 정렬하지 않았다. 대신 두 손바닥을 가만히 맞대고 먼지를 털어냈다.
손금 사이에 남은 파편 같은 인쇄 가루가 아프게 스며들었다. 거울에 비친 얼굴에는 분장하지 않은 현실이 드러나 있었다.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켜자 화면에 떠있는 빈 기사 초안이 눈에 들어왔다. 커서가 깜빡이며 묻고 있었다. 침묵을 유지한 채 서명란을 채울 것인가, 아니면 글자들로 파문을 던질 것인가. 지연은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다. 그 순간 창문 틈으로 한강 바람이 비집고 들어와 라벤더 향과 파도 냄새를 동시에 실어 나르며 조용히 등을 떠밀었다. 또다시 해가 뜨기 전 광화문 뒷골목의 낡은 코인 PC방에서는 네온 사인 불빛보다 모니터 청색광이 더 짙었다. 지연은 점퍼 모자를 눌러쓰고 마지막 문단의 쉼표 위치까지 확인했다. 칠흑 같은 새벽 공기를 가르며 키보드 타건음이 이어졌고 익명 투고 플랫폼에 제출 버튼이 눌리는 순간 서버가 잠시 멈칫했다가 파도처럼 데이터를 흘려보냈다. 기사에는 부산항 화학사고 피해 증빙문서 원본, 청동 동상 파편에서 발견된 진정서 스캔, 라반들 그룹 내부 회계표가 증거열로 첨부되었다. 필명은 피어 12 위트니스. 실명이 없는 대신 사고 날짜와 피해 규모를 교차 검증한 각주가 모조리 열람 가능 설정으로 전환되자 서버는 불과 10분 만에 접속 폭주 경고를 띄웠다. 동이틀 무렵 해시태그 샵사인 항만진실폭로가 트위터급 실시간 순위 1위를 점령했다. 온라인 경제지 메인 화면은 라반들 20년 전 산업재해 은폐 의혹이라는 헤드라인을 돌려 걸었고 증권가 프리마켓에서는 그룹 지주사 주가가 급락했다. 영자신문도 레반돌 케미켈 디제스터 커버어프이라는 초고를 고정 배너에 걸어 국제 독자에게 쏘아 올렸다. 클릭수 증폭 곡선은 편집국 전광판을 뒤덮었다. 그러나 기사 댓글란에는 익명폭로라 신뢰성 부족이라는 반대 여론도 빠르게 부상했다. 지연은 언론학 교과서에서만 보던 정보 진실성 전투의 한복판에 스스로를 던진 셈이었다. 같은 시간 여의도 마천루 최상층 이사회실은 블라인드조차 열리지 않았다. 위기관리팀 브리핑이 이어졌고 강민호는 이사회장 가장자리에서 숨막히는 정적을 견뎠다.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에는 익명 내부 고발 가능성, 경쟁사의 음해 시나리오라는 항목이 반복됐다. 그러나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수록 눈빛은 아내로 향했다. 지연이 불과 몇 주 전부터 비밀스럽게 노트북을 들고 베란다에서 작업하던 모습, 금고 앞에서 떨리던 손끝, 그리고 언젠가 밤중에 혼잣말처럼 흘린 바다 냄새가 안 떠나 라는 독백이 편집된 필름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의심은 확신으로 자라났지만 증거 없이 입을 여는 순간 회사 비밀유지 규정과 혼인 서약이 동시에 균열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회의가 길어질 무렵 부산 자갈치 시장 새벽 경매가 끝난 골목에서 검정 세단 한 대가 멈췄다.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은 청어 상자를 치우며 좌판을 정리하던 은숙을 노려보았다. 그들은 말을 걸지 않았다. 대신 반드시 접힌 고급 엠보싱 봉투를 생선 손질 칼 옆에 내려놓고 사라졌다. 봉투는 라벤더 생리본으로 묶여 있었지만 리본 한 가닥이 칼등에 닿으며 묵직한 쇳소리를 냈다. 은숙은 리본을 풀어보지 않아도 알았다. 그것은 침묵을 강요하는 압력과 그녀가 결코 택하지 않을 길을 암시하는 위협이었다. 낮이 되어 지연은 편집국 계단을 오르며 휴대전화 알림을 확인했다. 외부 착신으로 표시된 미등록 번호만 8통, 부산 지역 번호가 끼어 있었다. 마지막 음성 메시지는 바람소리와 함께 끊겨 있었고 살짝 떨리는 숨소리, 그리고 카메라 셔터온 같은 짧은 찰칵이 남아 있었다. 지연은 등줄기를 타고 내려온 한기를 느끼며 재생을 멈췄다. 보도국 안에서는 광고팀이 라반들 대책회의를 열고 있었고 담당 부장은 비보도 권고 메일을 전체 메일링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이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스노우볼이 굴러가고 있었다. 오후가 기울 즈음 포털 실시간 검색어 칸에 12번부두가 위치를 고정했다. 피해자 유족 커뮤니티는 자체 성명서를 발표했고 환경단체는 라반들 화장품 불매 해시태그를 릴레이했다. 지연은 침묵을 깨지 않은 채 사무실 창문 밖으로 진홍색 노을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한강 수면은 비밀이 피어오를 때의 피빛과 닮아 있었다. 그녀의 귓가에서는 할머니가 늘 들려주던 파도 예보처럼 위험을 알리는 예감이 파도 소리를 내며 부서졌다. 퇴근 시간 이후 신혼집 거실은 전원을 껐는데도 라벤더 디퓨저가 희미하게 타올랐다.
민호는 식탁 끝에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주가를 확인하고 있었다. 지연은 빗장처럼 굳은 정적을 해치지 않고 서재로 향했다. 금고 문을 열어둔 채 USB 드라이브를 손에 쥐었지만 그 순간 휴대폰 화면이 켜지며 외할머니 윤숙이란 이름이 발신자로 떴다. 발신 시각은 3분 전, 통화 연결은 실패로 표시되었다. 진저리 칠 정도로 선명한 불길함이 척추를 기어올랐다. 지연은 코트를 움켜쥐고 현관문을 나섰다. 뒤에서 민호의 시선이 닿았지만 눈길이 부딪히지는 않았다. 엘리베이터 거울에는 화장기 엷은 얼굴이 떨리고 있었고 손에 든 USB가 마치 뜨거운 납덩이처럼 열을 뿜었다. 지연은 스마트폰으로 부산행 고속열차 예매 화면을 띄우다 이내 주저앉듯 손가락을 멈췄다. 만약 그녀가 지금 자리를 비우면 회사와 민호 쪽에서 기사 작성자로 특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만 벌어줄지 모른다. 반대로 머뭇거리다 은숙에게 닥칠 위협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생길 것이었다. 한참을 망설인 끝에 그녀는 USB를 다시 금고에 넣지 않았다. 대신 코트 한 주머니 깊숙이 밀어넣고 핸드백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첫 페이지에는 부산항 12번부두 좌표와 강희석의 이름을 연결하던 화살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수첩을 닫으며 지연은 단 하나의 사실만을 인정했다. 사랑과 책임, 두 단어가 공존할 수 없다는 현실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도시 밤 공기가 파고들자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결국 선택이 아닌 행동만이 남았다. USB에 담긴 진실, 할머니에게 닥친 위험, 그리고 민호의 침묵 속 공포. 세 갈래 실이 목을 조여왔지만 지연은 그 실마리를 스스로 묶어 풀어야 했다. 한강대교 조명이 전멸하며 도시를 반쯤 삼키는 순간 그녀는 택시가 아닌 지하철 입구로 향했다. 어둠 속 스크린도어에 비친 자신의 눈빛은 이제부터 더 이상 익명기자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생존을 건 증언자였다. 부산역 승강장에 급한 제동음이 번지자 지연의 발목은 선로 틈새로 새는 바닷바람에 얼어붙었다. 야간열차 차창에 맺힌 연분 가루가 흐릿한 조명에 반사되며 과거의 잿빛 안개를 일으켰다. 첫 차도 떠나지 않은 시각, 그녀는 택시 대신 구형 마을버스를 타고 영도 언덕어귀에 도착했다. 가로등 불빛조차 미치지 않는 골목. 어린 시절 핏발선 새벽마다 물비늘 위를 달려나온 할머니의 그림자가 이제는 지연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낡은 대문을 밀자 비린 공기와 온돌 잔열이 뒤섞였다. 은숙은 코르크 마개가 빠진 연탄 풍로 옆에서 졸고 있었다. 지연은 말없이 손끝으로 주름진 어깨를 감싸며 방바닥 한복판을 바라봤다. 거기엔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딱 한 장의 사진이 엎어져 있었다. 빛바랜 폴라로이드 속엔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초소 앞가로등 아래 서 있었다. 그녀 곁에 헬멧을 쓴 남자가 팔을 두르고 있었는데 남자의 목덜미에는 라벤더 빛 흉터가 선명했다. 사진 뒷면엔 서투른 영어로 Forgive me, 윤어라 적혀 있었고 각진 한글로 강희석이라는 이름이 겹글씨로 새겨져 있었다. 지연은 봉투를 열어 서류 다발을 꺼냈다. 상단마다 사내 기밀 비공개 합의라는 빨간 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첫 페이지는 친자 확인 진술서였다. 검사일자는 지연이 태어나기 2달 전, 피검자는 강희석과 지연의 생모 김유나. 결론 항목에 친자관계 99.87%라는 수치와 함께 법무법인직인이 박혀 있었다. 다음 장은 회계 결의서. 청소년 장학 특별계정 조성이라는 항목 아래 매분기 일정액이 자동 이체되며 수혜인은 김지연, BA 윤숙 가어디언으로 명시돼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본건 공개 시 모든 지원은 즉시 중단, 추가 손해배상이라는 조항이 피멍처럼 묵직했다. 머릿속에서 전자기 신호가 끊기는 듯 허공이 회전했다. 지연은 벽에 기대어 숨을 토했다. 할머니가 장학금 서류에 찍힌 도장을 끝내 설명하지 못했던 이유, 회사를 향한 증오와 침묵이 공존했던 이유가 단숨에 꿰어졌다. 더욱 잔혹한 사실은 결혼식장에 웨딩벨이 울리던 순간 두 남매가 서약을 교환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고백은 어려운 언어 대신 숫자와 직인 혈액형 문자로 새겨져 있었다. 은숙은 기침으로 잠에서 깨어나 지연을 바라보았다. 눈빛엔 모든 것을 이미 체념한 침묵이 들어있었다.
지연은 할머니의 시선을 피해 봉투를 다시 접었다. 이제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감정은 비탄조차 아니었다. 혐오, 절망, 자책,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이 한꺼번에 파도쳤다. 자신이 세운 인생의 토대가 피로 얼룩진 모래층이었다 해도 어쩌면 끝내 진실을 마주한 지금이야말로 자유일지도 모른다는 역설적인 해방감. 창밖으로 새벽 어스름이 퍼지며 어선 경적이 울렸다. 지연은 서류를 품에 안고 부엌 식탁으로 향했다. 기름때 묻은 상판 한가운데 그녀는 봉투를 내려놓았다. 약식 그릇에서 꺼냈던 12피어 쪽지, 익명 폭로 기사 초안, 그리고 이제 막 확인한 진짜 감정서까지 모두 펼치자 테이블은 하나의 거대한 지도처럼 이어졌다. 부산 항만의 도면 위에 찍힌 X 표시, 라반들 그룹 로고, 그리고 강희석의 서명. 퍼즐은 완성됐으나 그림은 제안이었다. 해가 떠오르자 은숙이 묵묵히 물을 끓였다. 주전자 김이 오르며 습기가 차창을 가렸다. 지연은 목구멍을 타는 공허함을 삼키고 화물칸처럼 좁은 방을 둘러보았다. 벽 한쪽에는 어머니의 영정사진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사진 아래 놓인 작은 촛불은 바람 틈에도 꺼지지 않고 흔들렸다. 그녀는 촛불 위로 봉투, 그림자를 들이웠다. 순식간에 떠오른 결심이 무산소 화염처럼 가슴을 태웠다. 불꽃을 향해 봉투를 던질 수도 있었고 반대로 더 큰 화염 속 세상을 향해 내던질 수도 있었다. 그때 전화 진동이 울렸다. 화면에는 광화문 데스크 발신 표시. 편집국에서 기사를 내린 뒤 즉시 소송 경고 공문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사이버 공격이 시작됐고 원본 스캔본 다수가 삭제됐다는 소식이 이어졌다. 지연은 침착하게 끊고 핸드폰을 껐다. 이제 디지털 문서보다 중요한 것은 눈앞의 실물 서류와 자신의 목소리였기 때문이다. 식탁 위 봉투 옆에 놓인 흑백 폴라로이드가 새빛을 받아 반짝였다. 지연은 사진을 집어들고 강희석의 흉터를 다시 바라보았다. 라벤더 향수 광고 캠페인이 상징했던 깨끗한 이미지 뒤에 중합체 화학 반응으로 인한 영구 흉터가 존재한다는 아이러니. 그 흉터는 증표였다. 자신과 민호를 연결하고 딸을 잃은 할머니의 세월을 증명하며 라반들 제국의 기반을 밟고 선혁신 신화의 균열을 드러내는 증표. 새벽 태양이 골목 지붕을 넘어 집 안으로 비추었다. 불안과 분노로 매캐해진 공기 속에서 지연은 봉투를 다시 접어 서류 다발과 함께 큰 천 보자기에 싸넣었다. 그러고는 식탁 중앙에 놓인 하얀 식기 위에 봉투를 올렸다. 그것은 마치 아직 시작되지 않은 기념비적 만찬을 알리는 자리표 같았다. 곧 열릴 또 다른 연회, 이번엔 가식이 아닌 폭로의 연회를 예약하는 초대장. 지연은 은숙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의 손등 혈관 위로 지난 세월이 부두 철제 케이블처럼 붉어져 있었다. 그 고단함이, 그리고 너무 늦어진 진심이 식탁 위 하얀 빛과 겹쳐 눈이 시렸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울음은 응어리를 씻어내지만 오늘부턴 응어리로 세상을 밀어야 했기 때문이다. 부산의 겨울 햇빛이 창문 틈에서 번져나오며 방 안 모든 서류와 사진을 금빛으로 태웠다. 지연은 보자기를 안고 일어섰다. 한 번에 비틀린 서약이 두 생을 얽어매었지만 이제 진실이 스스로를 꿰뚫고 나갈 차례였다. 그녀는 문을 열며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항만에서 시작된 짠바람이 다시 서울로, 그리고 세상의 중심으로 향할 것을 예감하면서 서울 용산에 새로 개장한 초고층 스카이돔, 유리돔 천장에 프로젝션 라이트가 장밋빛 구름을 쏘아 올리며 겨울밤 도심을 꽃잎처럼 물들이고 있었다. 라반들 그룹은 주가 폭락과 연이은 고소 위협 속에서도 재빠르게 희망제도야 갈라쇼라는 명목의 사과 겸 후원 갈라를 준비했다. 초대장을 받은 정이 재계인사와 유명 인플루언서는 테이블마다 배치된 라벤더 향 스프레이를 뿌리며 셀카를 찍었고 샴페인 탑 아래에는 수천만 원짜리 캐비아와 무농약 미나리로 만든 핑거푸드가 줄지어 놓였다. 플로어 중앙에 놓인 장미석 길은 신랑이 신부를 위한 제선원 행렬을 안내할 예정이었으나 입구 대기석에는 신부석 명패만 비어 있었다. 의전팀은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악단 리허설 시간을 당기고 대형 스크린은 뉴 비긴, 뉴 패밀리라는 슬로건을 반복 재생했다. 샹들리에 유리 프리즘이 회전할 때마다 다이아몬드 귀걸이와 턱시도 버튼이 무지갯빛으로 반짝였지만
대기 시간은 정지된 시계처럼 늘어졌다. 행사 시작 시각이 이미 15분을 넘겼으나 진행 스태프는 여전히 신부님께서 헤어 메이크업을 마무리 중이라는 안내만 흘렸다. 일부 하객은 SNS 라이브를 켠 채 위기 후 재도약이라는 해시태그에 기대를 걸었고, 투자 애널리스트는 기자들에게 화이트 페이퍼를 나눠주며 환경, 사회, 투명 경영 슬라이드를 설명했다. 그러나 누군가 은은한 라벤더, 향 뒤끝에 섞인 불쾌한 금속 냄새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연회장 곳곳에 숨겨진 불안이 샴페인 거품처럼 잦아들 때 무대 스피커에서는 친숙한 팝 선율이 끊겼고 40m 넘어 대형 LED 스크린 밝기가 갑자기 줄어들었다. 스포트라이트가 동시에 꺼지는 순간 메인 테이블 가운데에 놓였던 아무것도 아닌 듯한 소품이 시야를 사로잡았다. 하얀 테이블 보호 위 연보랏빛 리본으로 묶은 오래된 갈색 봉투 하나. 리본 끝에는 라벤더 꽃송이가 말린 채 꽂혀 있었다. 은은하던 향이 스태틀라이트 꺼짐과 함께 진득하고 무겁게 천장을 타고 내려왔다. 카메라 셔터가 먹고 잡담이 끊기며 장내는 단숨에 빈 냄비처럼 울렸다. 그때 스크린 검은 화면 중앙에서 플레이 아이콘 모양이 전멸하며 영상이 재생되었다. 첫 프레임은 부산항 물비늘 위로 번지는 불꽃이었다. 이어서 흑백으로 처리된 항만 작업복이 클로즈업 되었고 현장 스피커의 경보음이 저음으로 깔렸다. 화면에 1996, 07, 12 날짜가 나타나자 하객들 가운데 일부가 옹성거리기 시작했다. 영상은 시간순으로 잘린 뉴스 클립, 피해자 인터뷰, 공장 폭발 잔해, 그리고 색보정된 친자 확인서 스캔본을 교차 편집했다. 마지막에 등장한 것은 지연이 직접 촬영한 단색 배경 메시지였다. 카메라를 바라보는 그녀는 정제된 발성으로 그러나 흔들림 없는 어조로 말했다. 사랑이라 믿었던 결혼, 번영이라 불렸던 기업이 사실은 피와 침묵으로 세워졌음을, 그리고 자신이 그 침묵 위에 올라서려 했던 오만함을 고백했다. 육성은 삽입되지 않았지만 자막으로 전한 문장 끝마다 증거는 여기 있다라는 화살표가 다음 증빙자료로 이어졌다. 라벤더 향초가 꺼진 듯 스크린이 암전되자 수백 명 관객의 숨이 동시에 빠져나가는 소리가 울렸다. 조명이 다시 들어올 때 메인 테이블 옆에는 칠순을 앞둔 은숙의 작은 실루엣이 서 있었다. 그는 고급 한복도 화려한 헤어 장식도 없었다. 낡은 목도리에 묻은 시장빈을 자국조차 지우지 않고 단상 위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의전팀 스태프는 그를 제지하지 않았고 청중석 첫 줄에서 한 남성 기자가 가장 먼저 기립 박수를 쳤다. 이어서 환경단체 관계자, 투자사 분석가, 심지어 라벤더 드레스를 맞춰 입은 인플루언서들까지 하나둘 일어서며 박수를 보탰다. 환호는 아니었지만 장내를 채우는 음률 없는 박음질 같았다. 타인의 고개 숙임 속에서 은숙은 조용히 봉투를 펼쳐 보였다. 그 속자료가 이제 모든 스크린으로 전송되고 있음을 누구나 알아챘다. 연회장 천장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아름다움은 더 이상 가식의 경관이 아니었다. 스포트라이트는 거대한 실체를 부각하기보다 부재를 강조했다. 지연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의 빈자리는 것엔 고발의 파도 한가운데 흰 포말로 부서지는 초승달 같았다. 사람들은 묵직한 술잔을 들고서도 목을 축이지 못했고 청동수저가 접시를 치는 소리는 끝내 들리지 않았다. 갈라쇼는 준비됐으나 만찬은 시작되지 않았고 전통 혼례에서 상징하는 합동 식사가 사라진 연회장은 상호 용서를 거부한 폐허처럼 텅 비어 있었다. 라반들 그룹 대외 협력 임원이 급히 마이크를 잡았지만 서툰 해명은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 눌러버린 잡음같이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스크린 우하단에 자동 재생된 하이라이트 영상이 다음 펀치를 날렸다. 장학금 지급 내역, 비공개 합의 각서, 피해자 강제 사직 명단 같은 단어가 겹겹이 떠오르며 주가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붉은 하락선을 그렸다. 하객 중 일부는 뒷문으로 달아났고 남은 이들은 각자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 역사적 망신을 기록했다. 그 순간이 지나자 행사는 무산을 넘어 해체 단계로 접어들었다. 식탁 위 와인잔은 손대지 않은 채 남았고 드라이아이스 연기가 사라진 뒤에는 라벤더 꽃잎만 어지럽게 흩어졌다. 마치 향긋함이 아니라 쓴맛의 증표처럼. 은숙은 단상 아래로 내려와 서둘러 출구로 향했지만 이번엔 그를 막는 사람은 없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으나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침묵 자체가 가장 명징한 연설이었고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달은 듯 더 질문하지 않았다. 스카이동 외벽 유리에는 밤공기 속 도시 불빛이 반사됐다. 악명과 진실이 뒤섞이는 빛의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사람들은 사라진 신부 대신 놓인 작은 봉투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뒤늦게 이해했다. 신부를 밀어낸 부끄러움은 할머니에게 있지 않았다. 그 부끄러움을 만든 장식용빛, 뿌연 라벤더 향, 박수에 묻은 위선이 하객 한 명 한 명의 그림자 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겨울이 체증처럼 내려앉은 부산 바닷가, 새벽 5시 경매 시작을 알리는 스피커가 갈라진 음을 토해내자 은숙은 다시 고무장화를 끌어올렸다. 고기잡이 배마다 서리가 내려앉아 있던 부둣가 공기는 과거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는 이제 이 냉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동이 트기 전부터 트럭들이 내던진 얼음과 내장을 치우며 바닥을 닦는 손길에는 오래전 익힌 리듬이 되살아났다. 초라한 좌판 위에는 방어 2마리와 멸치 한 광주리, 그리고 손녀가 프린트해온 정직한 수산이라는 작은 종이 간판이 바람에 흔들렸다. 값비싼 리본 대신 검정 매직으로 쓴 글씨가 잔혹했던 폭로밤보다 더 또렷하게 빛났다. 연회가 폭풍처럼 무너지고 이틀 뒤 라반들 주가는 반토막이 났으나 항구의 시간은 끊김없이 흘렀다. 지연은 서울집을 정리하며 금고를 해체했고 어떤 서류도 더 이상 잠그지 않았다. USB와 스캔본은 이미 국제환경단체 서버로 안전하게 이중 백업됐고 친자 확인서는 고소 절차 준비를 위해 변호인단이 보관했다. 자신은 더 이상 기사 작성자가 아니라 사건 당사자였기에 서울 편집국 책상 위 명함 쌓이는 먼지를 내려다보며 사직서를 봉투에 넣었다. 내가 쓴 문장이 아니라 내가 감춘 문장이 사람을 살린다는 고질적인 믿음이 산산이 부서진 순간이었다. 짐이라곤 노트북 한 대, 바람막이 외투, 그리고 갈색 봉투뿐이었다. 그는 버스 좌석 끝 창가에 앉아 차창에 맺힌 소금기 무늬를 문질렀다. 창문 너머로 남해안 고속도로 수평선이 갈라지면서 서울에서 배달된 거대한 스캔들이라 해도 이 해변의 파도보다 크지는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건은 전국을 흔들었지만 할머니가 매일 서 있던 부두는 이미 수십 년간 더 큰 파도 속에 살아남았다. 부산역에 내리자 공기는 짭짤했고 시장 골목에는 해풍에 젖은 폴라로이드 광고판이 덜렁거렸다. 지연이 중고 트럭에 싣고 온 첫 가구는 결혼식용 대여품이 아닌 철제 접이식 식탁 하나뿐이었다. 아침장이 끝난 뒤 그는 그 식탁을 은숙방 한가운데 펼쳤다. 손때로 광택을 잃은 양은 냄비에 멸치 머리를 볶아 국물을 우려냈고 김치는 할머니가 비밀 레시피라며 아무에게도 주지 않은 갈치젓 간으로 감칠맛을 더했다. 마른 굴비 2토막은 연탄 화로에서 지글거리다가 껍질이 살짝 터져나왔다. 노곤한 저녁 햇살이 지붕 슬레이트 구멍 사이로 스며들어 식탁 위에 얼룩진 원을 그렸다. 은숙은 영롱한 금장 접시 대신 흰 사기 그릇을 꺼냈다. 깨진 이마를 본드로 붙인 그릇은 그들의 생존처럼 비뚤었지만 한 점도 새지 않았다. 지연은 봉투 속 서류를 다시 펼쳐 어머니 영정 앞에 선배하듯 내려놓았다. 봉투 입구에는 라벤더 꽃잎이 아니라 항만소금 결정이 뭉쳐 있었다. 여전히 종이 냄새는 씁쓸했으나 치명적 독이 아니라 해독제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김이 오르는 국을 조용히 들이켰다. 은숙의 손가지 위, 갈라진 굳은 살 사이엔 소금이 하얗게 맺혔다. 그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올릴 때마다 지연은 마음속에서 잘못 맞춘 퍼즐이 제자리를 찾는 소리를 들었다. 이 식사는 누구에게 사과받는 만찬도 누구를 용서하는 의식도 아니었다. 끼니는 하루에 3번, 남몰래 이어져 온 살아있음을 증명할 뿐이었다. 식사를 마치자 은숙은 반찬통을 닫고 시장에서 받은 폐박스를 세척해 만든 재활용 선반에 그릇을 얹었다. 지연은 서류 외에도 서울집에서 가져온 작은 프레임을 꺼냈다. 연회장 스크린을 뒤덮었던 부끄러운 봉투 사진이 아닌 어린 시절 초라한 한옥 마당에서 두 사람이 웃고 있던 사진이었다. 사진 뒤에는 넌 내 삶의 가장 깨끗한 물결이야라 적힌 과거 숙제장이 접혀 있었다. 그 문장을 다시 읽으며 지연은 자신이 봉투에 적힌 숫자들이 아니라 그 숫자와 싸운 이름들 덕분에 살아왔음을 깨달았다. 바닷바람이 문틈을 쳐서 촛불이 흔들렸고 그 불빛은 식탁 가장자리를 도려내듯 이동했다. 지연은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마지막 결정을 마음속에 새겼다.
서울 대형 로펌에서 날아온 친권 무효 소송, 그룹 임원의 협박, 언론사의 추적 부울 오브 이트. 모든 싸움이 시작되려면 먼저 살아남을 공간이 안정되어야 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연이 태어날 때부터 빼앗겼던 일상의 좌표였다. 그 좌표가 바로 이 부두이자 이 식탁이었다. 밤이 완전히 내리자 아스팔트는 조개 껍데기처럼 은빛으로 젖었다. 시장 천막 사이로 새어나온 형광등이 들쭉날쭉 지붕을 비추고 포장마차 꺾인 알루미늄 판이 바람에 울렸다. 지연은 먹지 않은 밥 2숟갈을 남겨두었다. 부산 어촌의 미신에 따르면 남은 밥은 집을 지키는 조상에게 바치는 분복이라 했다. 이제 이 집은 자신이 선택한 포기와 어둠을 기록할 새로운 연대기에 들어갈 터였다. 은숙은 딸의 영정 앞에 봉투를 올려두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지난 40년 동안 손바닥에 남은 비늘과 소금이 자신의 죄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죄의 소용돌이에서 손녀를 구한 것이 아니라 손녀에게 그 소용돌이를 건네주었음을 인정해야 했다. 허나 이제 그 죄와 속죄는 둘의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낸 세월 자체로 흘러갈 것이다. 할머니는 촛불을 불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불길이 다 타오르고 제 스스로 꺼질 때까지 두는 것이 더 이상 강요하지 않는 화해 같았다. 싱크대 수도꼭지에서 졸졸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와 항만 컨테이너 끼익대는 쇳소리가 엇갈리며 집안은 바다미처럼 적막해졌다. 그 적막 속에서 지연은 드디어 마지막 문장을 마음속에서 꺼냈다. 그녀는 나에게 사과를 주지 않았다. 대신 등에 멸치 냄새를 묻히고도 돌아보지 않는 뒷모습으로 내게 영혼을 팔지 않는 법을 가르쳤다. 그 문장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숨결 속에서 여운처럼 떠올랐다. 새벽달이 울 무렵 차가운 동방빛이 창문을 스쳤다. 복층처럼 얽힌 세상의 무게가 아직 그대로이지만 한 끼 식사는 새 세상을 예고했다. 국물 냄새가 빠져나간 부엌에는 바닷소리가 잔물결로 남았고 식탁 위에는 빈 그릇 2개와 작은 봉투만 남았다. 그리고 그 봉투는 더 이상 증거도 위협도 아니었다. 그것은 다시는 팔지 않을 그들만의 진실 증서였다.